팀장님, 시간 좀 되시나요? 구성원의 면담 요청에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을 건네고 근처 커피숍으로 향합니다. 그가 건넨 첫 마디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1938년 영국 연극 게스라이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연극에서 남편은 아내를 미치게 만들기 위해 가스등을 은근히 낮추고 아내가 그 변화를 눈치채면 내가 착각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그는 지금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는 심각할 경우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괴롭힘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 인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 이러한 행위에는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영향력이란 상대방의 생각, 태도,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영향력은 방향과 힘의 근원으로 구성됩니다. 방향은 힘이 작동하여 움직이는 방향을, 힘의 근원은 힘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을 던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공이 이동하려면 정면, 측면, 후면과 같이 공이 이동할 방향이 있어야 하고 공이 이동하기 위해 공에 가해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방향과 힘이 결합되면 공은 현재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가스라이팅은 사람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왜곡된 영향력의 방향과 힘의 근원에 기반해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방향 설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왜곡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자체가 목적 내지 방향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행위자는 일종의 신이 되어 절대 틀리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들 자신이 혹여나 틀린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정답의 위치에 두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동일하면 잘하는 것이, 다르면 틀린 것이 됩니다. 이들에게 다양성이란 그냥 있어 보이기 위한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힘의 근원을 이야기해 볼까요? 기업에서 가장 쉽게 관찰되는 힘의 근원은 직책입니다. 직책이란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의미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팀을 이끄는 책임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는 팀장, 실장, 본부장, 센터장 등은 모두 직책에 해당합니다. 직책은 조직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수반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들은 구성원들에게 일련의 행동을 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 권한을 기반으로 이들은 구성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만일 그들이 왜곡된 방향으로 이들 권한을 행사하면 구성원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을 제시하거나 그냥 따르거나 말이죠. 그리고 왜곡된 영향력은 제시된 다름을 틀린 것으로 따르는 것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왜곡된 영향력은 다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름을 틀린 것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향력의 방향을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에게 권한이 부여된다면 긍정적인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향력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의 자리에 사람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주관적이고 자신의 경험에 귀속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인사의 관점에서 영향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가 제안하는 건 일입니다. 일을 기준으로 영향력의 방향을 정하는 질문은 이 일을 왜 하는가? 입니다. 이 일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사라는 일을 넣어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라는 일을 왜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현장에서 인사 담당자로서 우리들이 쉽게 간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와 무엇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이지만 왜 하는가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왜 하는가가 빠진 어떻게와 무엇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무작정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대규모 기업, 우리가 흔히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을 저는 대규모 기업이라 표현합니다. 대기업이라는 단어에서 대는 위대한의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정말 위대한 기업인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인 셈입니다. 이들 대기업에서 구성원으로 일을 할 때 일입니다. 상급자분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급자분을 찾아갔습니다. 지시하신 것을 어떻게 할지는 알겠는데 왜 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말에 상급자분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잠시 생각을 하고 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대규모 기업은 수직계층 구조가 엄한 곳이었습니다. 소위 하려면 한다가 통하는 곳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왜 하는가를 묻는 구성원은 분명 낯선 존재였을 겁니다. 상급자분의 대답에 뭔가 빈 공간이 많았고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던 저는 다른 상급자 몇 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복수의 상급자분들이 당시 저에게 건넨 대답들이 모두 다 달랐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한 번도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급자분들은 지시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에 대해 왜 하는가라는 질문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왜 하는가에 대해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답은 하라고 하니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이사, 경영진, 리더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질문을 하곤 합니다. 대표님은 왜 하라고 하신 걸까요? 라고 말이죠. 인사팀장으로 일을 할 때 일입니다. 대표님의 지시로 다면평가를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시를 받고 저는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면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 즉 다면평가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죠. 일반적으로 다면평가는 피드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360도 피드백이라고 하죠. 따라서 다면평가 결과는 보상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저는 다면평가 결과를 보상에 반영하는 구조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했습니다. 왜 하는가에 따라 어떻게와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왜 하는가는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왜 하는지 모르면 열심히 일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남는 건 번아웃뿐입니다.